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역사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저는 요즘 네. 일이 많아서 그런가 좀 쉬는 날이 좀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진 씨는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선배 그 리셋 증후군 아니세요? 리셋 증후군인가? 네. 아니 그 리셋 증후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을 보면 일에 너무 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게임 세계에 빠져 있을 때 그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 때문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어쩐지 이게 내가 뭔가 그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내가 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뭔가. 맞아요. 근데 이 리셋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역사를 들춰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혹시 영상실록 오늘엔으로 역사 여행하는 방법 아닌가요? 네, 민망하지만 맞습니다. 쑥스럽지만 정답입니다. 정말 잘한다. 네. 자, 저희와 함께 역사 여행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19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코미디언 출신 41살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코미디언 배우로 활동한 인물이었는데요. 과거 우크라이나의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정부의 부패를 고발한 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역할을 맡은 뒤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당선됐을 당시에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죠. 배우 겸 코미디언 출신의 대통령이라니까. 네. 자, 그런데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당시의 그 정치 경험은 전무했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법을 전공을 했고 또 사업도 성공을 해서 똑똑하고 새로운 인물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정치인이라면 이제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 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인별그램. 네. 젊은 층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하네요. 인별그램을 하는 대통령. 네, 멋지죠. 네. 젤렌스키는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현 정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3월 31일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 후보에 등록한 겁니다. 대선 전 젤렌스키는 여론조사에서도 73%라는 지지율을 얻기도 했는데요. 당시 대선에서도 당선이 확실해졌고 4월 23일 대통령에 확정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5월 21일 취임과 동시에 의회 해산을 선언했고 부정처벌 등 러시아가 병합한 땅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Я розпускаю Верховну Раду 8-го скликання. Слава Україні! Задля того, щоб наші герої більше не гинули, я готовий на все. 새 정부의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이잖아요. 맞아요. 어서 빨리 두 나라의 전쟁이 종결되고 모두 좋은 어떤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95년으로 떠나봅니다. 1894년 2월 10일 전라도 고부군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원과 물자가 풍부한 전라도는 곡창지대로 국가 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라도는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됐고 농민들은 항상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하면 전봉준 장군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맞아요. 전봉준 선생님은 동학농민운동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부패한 관리를 처단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동학의 조직 강화에도 힘쓰기도 하셨죠. 사실 이 힘든 시기에 앞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시기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전봉준 선생님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수천을 헤아리는 군중들이 모이자 그들 앞에 오척당신의 사내가 하나 섰다. 키는 작았지만 담력은 산같이 컸고 눈은 샛별같이 빛났다. 카리스마가 정말 넘쳤던 분인 것 같은데 네. 그 눈빛 하나로
그 운동에 그 농민들을 다 이끈 거잖아요. 맞아요. 야, 제 눈빛은 어때요? 왜 째려보시는 거죠? 새로 부임한 고부 군수가 농민의 수탈이 계속되자 전봉주는 관할을 습격해서 세곡을 농민들에게 다시 배분해줬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동학혁명군은 중남부 지방과 흥남 지역까지 규모를 확대했는데요. 이후 대일항전을 전개했지만 신식 무기를 갖춘 일본 군대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4월 23일 동학농민혁명은 대일항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일항전 패배 이후에 전봉준 선생님은 이제 도망을 다니셨는데요. 그럼 결국 붙잡히신 건가요? 네, 그 현상금을 노렸던 지방 주민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고 1895년 3월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아, 이거 그 교과서에서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가마 위에 이렇게 전봉군 장군님이 앉아 있었던 네. 그 사진을 봤던 것 같은데, 아, 참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4월 23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9년에는 국내 최초의 종합파생 상품 거래소인 한국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장했습니다. 요놈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개장했군요. 네, 이 한국선물거래소는 지난 1995년 12월 선물거래법이 제정된 뒤 1998년 10월 부산 설립이 확정됐고 11월 전산거래 시스템 설치를 마쳤는데요. 이후 1999년 2월부터 4차례의 모의 거래를 실시한 뒤 1999년 4월 23일 공식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1447년 4월 23일에는 조선 전기의 화가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완성했습니다. 몽유도원도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인데 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도연명의 도화원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현실 세계와 도원의 세계가 대조를 이루면서 펼쳐지는 그 그림 세계가 전통적인 동양화와는 조금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가 하면 1972년 4월 23일에는 시민의 발이었던 코펜하겐의 마지막 전차가 사라졌습니다. 전차가 왜 사라져요? 이 전차는 폐차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이집트에서도 전차가 필요했는데 고가의 전차를 구할 수가 없었고 코펜하겐에서 전차를 싼 값에 내놔서 이집트에서 저렴하게 사들였다고 하죠.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